키스테 한홍철이고요. 연료전지연구센터에서 수소 관련 연료전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바이오 연료로부터 신재생 수소 제조용 촉매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스코업이 되겠는데 주로 연료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연료전지는 화학 연료, 수소와 같은 화학 연료로부터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되겠는데, 이 장치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겠다. 이 수소가 이제 현재는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로부터 수입 대체해서 생성이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오염물질 배출과 또한 화석 연료의 미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연구 스코업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촉매 개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반응에 쉽게 고정화가 되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변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탄소 중립적 공정인데 이런 장점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에 따른 수소 제조 가격을 보여주는데, 태양열 풍력에 비해서 바이오매스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은 제조하기 상당히 낮습니다. 2배나 낮으나 현재 사용하게 된 스케줄 공정에 비해서는 약간 높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확실한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스코업을 말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바이오 연료는 다음과 같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보시면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서 이런 바이오가스, 즉 CO2라는 메탄으로 구성된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직접 연료전지에 이용하거나 혹은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 주로 연구 대상하고 있는 촉매 조성은 페로스카이트 기반 촉매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 공정을 거치려면 미활용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5탄단이나 6탄단이 있는데, 특히 5탄단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부터 액상예질을 통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 개발 및 촉매 개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C2C형 알코올이나 혹은 이런 개미산 같은 그런 유기물을 통해서 또한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개미산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촉매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개미산의 수소 저장물질 장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수소 저장물질로서는 고압의 압축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음과 같은 핸들링 문제나 수송이 어려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있는 반면에 개미산은 핸들링이 쉽고 이송도 쉽습니다. 또한 개미산은 C1 컴파운드인데, 같은 상대 알코올에도 C1이 있는데 메탄올이 있는데, 메탄올 상당히 톡식합니다. 그러나 개미산은 그렇지는 않고, 또한 개미산은 수소 저장물질로서 사용되는 이유가 또한 높은 부피 저장 능력이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개미산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반응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개미산인데, 개미산의 분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탈수소 반응인 수소가 생산하는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부반응, 즉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인 탈수 반응, 디하이드로겐 반응이 있는데, 여기서는 C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CO가 연료전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CO는 반드시 억제를 해야 합니다. 거의 1ppm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PD를 주로 저희가 이런 분해 반응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PD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CO가 좀 만들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수소 생산 반응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CO 생성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촉매를 설계해야 되는데, 한 가지 프라미지하는 접근 방법은 여기에 다른 성분을 통해서 첨가를 하여 학교 촉매를 디자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건 실험 결과인데 PD의 그 수소 생산 액티비티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 실버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믹스드 에너지죠. 구조가 잘 호합되어 있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은 성능이 약간 오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포화실 충돌을 디자인이 되면은 그 성능이 상당히 점프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퓨어에 비해서 혹은 믹스드 에너지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점프하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촉매 설계도 응용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은 포화에 실버가 있고 표면에 PD가 있어서 표면의 PD가 활성점이 되어 있는데 이 표면 PD는 인사이드인 실버에 의해서 그 액티비티가 수정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실버에 의해서 그 PD의 원자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를 그 레이즈 스트레인 이펙트라고 부르고 특히 실버의 경우에는 PD 거리가 퓨어한 PD에 비해서 5.8%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 텐션 스트레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실버와 PD와 그 전자가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실버에서 PD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의 차지 덴시티가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촉매의 활성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렉트론 이간 이펙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효과, SS나 아니면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저희 이 스터디에서는 이 두 가지 효과. 왜냐하면 다른 것도 계산을 해봤는데 별로 그런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세 영향이 없어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효과를 각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연구에서는 계산의 정확도 높은 DFT 계산을 위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이펙트가 있던 에러의 탁금 효과라고 두 가지 이펙트를 말씀드렸는데 리가드 이펙트랑 스트레인 이펙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파라미터를 줬냐면은 이게 포화실 촉매인데 그 표면의 PD의 원자 두께가 좀 민감하다고 판단해서 두께에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인 이펙트나 리가드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는 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촉매 활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촉매 활성은 각 패스웨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 생산, 시오 생산 패스웨이인데 각각의 리액션 에너제틱이나 배리어를 분석을 했고 또한 저희는 라이프 캔티 모델을 통해서 수소 생산 타워 프리쿠시를 계산을 하고 또한 이 반응에서 어떠한 반응이 웨이팅 스테이지 그런 것을 결정을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여기서의 웨이팅 스테이지는 이 디그리 오브 레이 컨트롤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포메이트가 CO2라는 단위 RDS로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두께에 따라 PD 쉘의 두께에 따라서 촉매 활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수소 생산 형성 속도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펙트가 있는데 리간드랑 스트레인 이펙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퓨어 PD가 되겠습니다. 퓨어 PD의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인데 텐사 스트레인만 걸린 셀을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인 이펙트는 이 수소 생산 반응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PD의 어떤 내가 세 개, 두 개 하나로 됐을 때 보시면은 하나가 됐을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PD 쉘이 모노레일 때 리간드 이펙트가 극대화되어지면서 수소 생산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컨펌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CO2도 동일한 분석을 수행했는데 PD 모노레일과 CO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고 거기서의 컨트리뷰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스트레인 이펙트가 아니라 리간드 이펙트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간드 이펙트는 어떤 거와 관계 있냐면은 당연히 PD의 전자구조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코어에 있는 실버웨이에서의 전자들이 PD로 트랜스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PD의 차지 덴시티가 증가해서 그러한 리간드 이펙트가 극대화됐다는 것을 저희 계산으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을 이렇게 도출했는데 리간드 이펙트, 스트레인 이게 둘 다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이펙트들이 수소 생산 반응이나 CO 형성 반응을 제너럴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포화 물질을 다양하게 바꿔봤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바꿔봐서 리간드 이펙트, 스트레인 이펙트 각각을 다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거기 전에 과연 이런 물질이 안정한지를
분석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인사이드 물질이 표면으로 창문이 있을 때 나오는지 아닌지를 그런 키네틱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런 구조는 다 안정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은 이란디 이펙트나 스트레인 이펙트가 어떻게 활성에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마이크로 밴드 모델을 수행했고, 여기 보시면 기타된 턴오버 프리퀀시가 나오는데, 아까 다양한 코어 물질, 커퍼나 오디오 쭉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산값인데, 커퍼의 턴오버 프리퀀시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소 생산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고, 예를 들어서 뭐 PT나 이리움은 퓨어 PD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이 안 좋은 그런 형상을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간드나 스트레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거는 스트레인 이펙트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소 형상 속도를 보시면은 포화 물질이 바뀌는 따라서 스트레인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표면의 원자 길이가 컴프레시브 스트레인, 다시 말해서 줄어들게 되면 퓨어에서 줄어들게 되면 수소 생산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오히려 텐사스에 걸리면 오히려 수소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알 수가 있습니다. CO도 마찬가지로 CO는 성능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컴프레시브에 걸리게 되면 CO가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텐사스가 반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간드 이펙트를 조사를 했는데, 리간드 이펙트는 아까 보시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표면의 퓨어에 비해서 일렉트론 차지 덴시티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소 생산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CO가 억제된다는 저희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CO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면의 표면 차지 덴시티가 증가하게 되면은 CO 형성이 억제가 되고, 오히려 차지 덴시티가 줄게 되면은 CO 형성이 늘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제너럴한 스트레인과 리간드 이펙트가 포화실 총면에서 포화는 퓨어 상태의 포화인데 어떻게 이런 걸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앞에는 포화 제도가 퓨어한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는 엘로이 포화를 디자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엘로이 포화를 디자인을 했는데, 아까 생각한 게 차지 트랜스퍼가 덴시티가 증가하게 되면은 표면의 차지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칸디움이나 타이타늄 이런 포화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 스칸디움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소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익어서 표면의 차지가 증가된 것을 찾아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스칸디움이나 이런 걸 도킹하게 되는 포화에 LOE를 만들게 되면은 수소 생산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전략은 이러한 이론을 메커니즘을 알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총매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디스크리프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많이 알려진 디스크리프터가 디베이드 센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디베이드의 평면 에너지 값인데, 이거 갖고서 이제 우리가 저희 아까 했던 분석 마이크로피니블 케이스 모델을 구할 때 포메이트 반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았는데, 그거에 그게 과연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LOE 표면을 디자인한 다음에 계산해서 디베이드에서 나오면은 극차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시켜봤습니다. 저희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근데 보시면은 디베이드 센터 변화에 따라서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퓨어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이 합금 총매라서 전자의 동이 있고, 또한 스트레인 이펙트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러면서 이러한 기존의 디베이드 센터 이론이 잘 안 맞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디베이드 센터 갖고서는 새로운 총매를 제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접근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머신러닝 기반한 딥러닝 프로그램인데, 인공지능 신경만 사용되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자율 주행이나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다 잘 받고 있고, 또한 바닥도 이겼다는 그런 걸 나타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델 기법을 그래서 총매 성능 예측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런 접근을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머신러닝이 딥러닝 모델 개발인데, 이거의 핵심은 이런 인공신경만인데 인공신경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습 데이터는 입력값이라는 거는 그래서 총매 구조가 되겠죠. 총매 구조를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총매의 특징적인
고유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인자를 추출한 다음에 이걸 이동신망에 놓으면은 이것들 적절히 계산해서 출력값, 여기서 출력값은 아마도 흡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딥러닝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 개미산 분해 반응에서 포메이트 바인딩 에너지를 예측할 때 과연 이러한 그 머신러닝, 즉 인공신경을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흡착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이 보시면은 당연히 DFT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메커니즘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입력값으로부터 특정 총매 그 구조와 관계된 특징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DFT 해석을 통해서 뽑아내고 보시면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저희가 추출했습니다. 추출을 했고 입력값이 대략 17개 정도 추출했습니다. 출력값은 요 흡착이 되겠는데 이런 절차로 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매 구조인데 요 인공신경망이 인공신경망이 여기 있는데 요거에 각각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리니어 파라미터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희가 수십만 개 될 수도 있고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걸 학습의 입력값과 총매 구조나 아니면 뭐 흡착의 값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를 튜닝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입력값과 출력값 그거가 맞도록 그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들을 가중치라고 하는데 그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거의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어떠한 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총매 구조를 저희가 디자인한 다음에 DAT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총매 그 흡착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수행한 그런 그 결과가 되는데 이 코드는 저희가 그 데이터 처리용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짰고 홈메이드죠. 홈메이드 짰고 이렇게 했는데 총매 구조를 입력값을 놓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력층으로 들어가는데 이 총매 구조를 특징 줄 수 있는 아까 뭐 이온화 에너지나 아니면 기계의 센서나 이런 걸 추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파라미터 노드가 한 17개 됐고 여기에 보니 이게 인공신경망인데 여기 인공신경망에 인간의 눈을 흉내내는 그런 노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노드들 개수가 300 곱하기 250입니다. 거의 7만 개 정도 노드가 있는데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아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층에는 흡착 에너지 여기서 포메이트죠. 포메이트 흡착 에너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대충 7만 5천 개인데 이거의 그 파라미터 가정치를 최소화를 수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디벤센터랑 이 최근에 예측값을 비교했는데 거의 그 리니어리티가 거의 없었죠. 10%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그 튜닝을 한 겁니다. 그 같은 데이터를 이 딥러닝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에서 인공신경망을 튜닝했는데 보시면은 거의 95% 이상의 그런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해서 이건 딥러닝에는 저희가 예측값이 되고 이거는 그 실제 DFT 계산을 통해서 도출한 착각을 비교해서 거의 리니어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되고 그래서 이 모델을 나와가지고 이 모델이 있는데 이 딥러닝 모델이죠. 여기에 그 DFT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이런 총매 구조가 있는데 이 총매 구조에다가 각각 그 입력값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예측된 값. 여기가 보면 저희가 원하는 포메이트에 흡착이 되는데 여기 도출된 객기가 있습니다. 요건 아직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실제로 이게 맞느냐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걸 다시 DFT 계산을 통해서 맞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한 다음에 비교가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좀 안 맞았어요.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또 훈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나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미지에 아마 총매 조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예상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총매가 조성과 물질을 보려면은 그 스페이스가 상당히 뭐 수십 개가 아니라 뭐 수만 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기존 DFT 계산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DFT가 빠르다고 하지만은 DFT도 빠른 건 아니 이거에 비해서는 빠르지 않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서 흡착에 나오는 시간이 저희 PC에서 1초도 안 걸리거든요. 바로 나오는 그런 결과에 모델이 잘 맞다 그러는 그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개인상 분해 반응 퓨어 포화쉘은 조진영 석사과정 학생이
수행을 했고 지금 키스대제 연구를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도이코아는 이상한 박사 포스트학에서 하셨고 지금 이하대 교수 재직 중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 박사 지도 조진원 학생은 원래 이하대